화성시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도시 외곽의 한 장어 양식장이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뉴스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날 아침, 경기도 특유의 눅눅한 공기가 화성시의 한 주택가를 여전히 감싸고 있었다. 나뭇잎에는 이슬이 맺혔고 참새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제 막 출근 준비를 시작했기에 거리는 아직 한산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김선자 사장이라는 여성 사업가가 소유한 장어 양식장에서 풍겨오는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그 장어 양식장은 오랫동안 이 지역의 자랑거리였다. 많은 사람들이 습지를 수입원으로 바꾼 김 사장의 성공을 존경했다. 수학철마다 작은 트럭들이 드나들며 신선한 장어를 실어 날랐고 그 장어들은 식당과 재래시장으로 팔려나갔다. 김선자 사장은 인심 좋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녀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주변 주민들에게 쌀이나 생필품을 나눠주곤 했다. 그녀를 자비로운 어머니이자 인정 많은 사업가라고 부르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 모든 좋은 평판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박민준이라는 배달기사가 이상한 낌새를 처음으로 느낀 첫 번째 증인이었다. 그가 양식장 근처를 오토바이로 지나갈 때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러 기침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그저 고여있는 진흙 냄새려니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냄새는 더욱 날카로워져 속이 메스꺼워질 정도였다. 호기심이 그를 멈춰 세웠다.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그는 평소보다 훨씬 탁해 보이는 양식장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민주는 물 위에 무언가 떠 있는 것을 보았다. 언뜻 보기에는 낡은 천 조각 같았다. 그는 숨을 참으며 시야를 집중했다. 그 천이 양식장 순환 펌프의 물살에 밀려 천천히 움직이자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창고 옆에 놓여있던 긴 대나무 장대를 집어들어 그 천을 걸어보려고 했다. 마침내 그것을 가장자리로 끌어당겼을 때 그의 몸은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천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 아직 붙어있는 남자의 옷이었다. 시신은 퉁퉁 부어 있었고 피부는 잿빛으로 창백했으며 얼굴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민주는 뒤로 넘어지며 목이 메인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소리치며 주민들을 불렀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곧장 달려왔다. 몇 분 만에 10여 명의 주민들이 양식장 가에 서 있었다.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경악했다. 한 노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한 아주머니는 두려움에 울면서 스카프로 얼굴을 가렸다. 주민들이 그 시신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을 때 그들은 더 많은 시신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진흙 속에서 하나둘씩 남성의 시신들이 나타났다. 어떤 시신은 아직 밧줄에 묶여 있었고 어떤 시신은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어떤 시신은 뼈만 남아 있었다. 악취는 더욱 심해졌고 몇몇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구토를 했다. 분위기는 공포로 변했다. 비명과 울음소리가 뒤섞였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순식간에 양식장으로 가는 길은 구경하려는 주민들로 가득 찼다. 몇몇은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어떤 이들은 큰 소리로 신에게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올렸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것이 평범한 일이 아니라고 믿었다. 김 사장이 사업을 키우기 위해 굳이라도 한 것이 아니냐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사업 번창을 위한 인신공양의 제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평소 김 사장이 자비롭고 신앙심 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최진석 시의원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는 겁에 질린 주민들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는 큰 소리로 모두들 섣부른 추측은 삼가주십시오라고 외쳤지만 정작 그의 얼굴도 창백했다. 양식장에서 끌어올려지는 시신을 직접 목격했을 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비릿한 악취가 공기 중에 달라붙어 누구도 제대로 생각하기 어려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순찰차가 양식장 앞에 멈췄다. 곧바로 양식장 주위로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었다. 경찰은 주민들의 접근을 막았다. 기자들의 카메라도 몰려들기 시작하며 현장의 모든 구석과 주민들의 불안한 얼굴을 담았다. 텔레비전과 온라인 매체에는 대서특필된 기사 제목이 퍼져나갔다. 화성장어 양식장에서 남성 시신 49구 발견.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주는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몸은 계속 떨렸다. 그가 양식장에서 처음 끌어올린 시신의 그림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주민들이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그저 나지막이 속삭일 뿐이었다. 그건 그냥 죽은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기도인 동시에 깊은 공포처럼 들렸다. 그날 화성은 완전히 변했다. 평소 친절함과 쾌적한 공기로 유명했던 도시는 이제 공포로 가득 찼다. 부모들은 문을 더 일찍 잠그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은 밤에 외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한때 노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장어 양식장은 이제 집단 무덤이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칭송받던 김선자 사장의 이름은 이제 커다란 물음표가 되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그녀의 미소 뒤에 그토록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은 공중에 매달린 채 화려한 도시 화성의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장막을 열어줄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화성은 언제나 친근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태양은 산 너머로 따스한 빛을 뿌리며 주택 지붕과 도로 위로 쏟아져 내렸다. 이동식 상인들의 외침과 운행을 시작한 마을버스의 경적이 뒤섞였다. 화성시의 한 구역에서는 삶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아주머니들은 빨래를 넣느라 분주했고 아이들은 장난치며 학교에 갔으며 아저씨들은 소박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했다. 이 도시가 인구 밀도가 높고 바쁘기로 유명했지만 특정 구석구석은 여전히 시골 특유의 정겨운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넓은 습지 근처에는 김선자 사장의 장어 양식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양식장들은 깔끔하게 만들어져 대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간단한 수로 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주민들은 종종 김 사장이 맨손으로 사업을 일군 근면함을 칭찬했다. 예전에 그녀는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과부에 불과했다. 이제 그녀는 꽤 성공한 수산물 사업가가 되었다. 많은 동네 청년들이 그녀의 양식장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그들은 사료를 뿌리거나 진흙을 청소하거나 수확물을 시장으로 운반하는 일을 도왔다. 김 사장은 종종 장어는 인내심 강한 생물이라고 말했다. 탁한 물에서도 살 수 있고 환경이 더러워도 버틸 수 있다고. 그 말은 현명한 조언으로 여겨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장을 삶의 지침으로 삼았다. 그 물고기 가득한 양식장 뒤에 훨씬 더 어두운 것이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평범한 날들이 흘러갔고 사람들은 여전히 큰 길 근처 포장마차에 모였다. 고추 가격, 축구 경기, 혹은 화성에 새로 생길 도로 건설 계획에 대한 가벼운 대화가 오고 갔다. 가끔 김 사장의 이름이 감탄과 함께 언급되었다. 주민들은 그녀가 종교 행사에 기부하거나 학비가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등 인정 많은 이웃이 있다는 것의 행운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몇몇 사람들이 장어 양식장 쪽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기 시작하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에 실려온 진흙 냄새라고 생각했다. 가뭄이 들면 양식장 물이 더 진해지기 마련이었지만 이번 냄새는 달랐다. 더 날카롭고 더 찌르는 듯했으며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사료 주는 일을 자주 돕던 이현우라는 청년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보통 장어는 그저 평범한 비린내만 났지만 최근에는 그 향이 마치 사체 썩는 냄새 같았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김 사장에게 물었다.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사장은 그것이 평범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여름이 길어지면 양식장 냄새가 원래 더 심해져요. 비가 오면 다 사라질 겁니다라고 말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은 편치 않았지만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포장마차에서도 몇몇 주민들이 같은 불평을 했다. 한 아주머니는 양식장 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머리가 아파요 라고 말했다. 한 아저씨는 자기 아들이 냄새 때문에 양식장 근처 길로 더는 지나가려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나올 때마다 항상 그녀를 변호하는 사람이 있었다. 어떤 이는 그저 기분 탓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어차피 양식장인데 냄새나는 게 당연하지라고 말했다. 대화는 결코 깊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침묵을 선택했다. 어쨌든 김 사장은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누구도 감히 나쁜 것을 의심하려 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는 척하는 것이 더 쉬웠다. 한편 도시의 삶은 계속 흘러갔다. 화성 중심부에서 사람들은 바쁘게 일했다. 쇼핑몰은 방문객으로 붐볐고 번화가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으며 작은 카페들은 젊은이들로 가득 찼다. 그 모든 소란스러움과 대조적으로 조용한 화성의 한 구석에서는 악취가 점점 더 심해졌다. 밤이 되면 이상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불어와 사람들을 잠에서 깨웠다. 양식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현우는 종종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는 베개로 코를 막아보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그는 옅은 안개에 휩싸인 양식장을 볼 수 있었다. 평소 켜두던 가스등 불빛이 희미해 보였다. 귀뚜라미 소리가 바람소리와 뒤섞였지만 그날 밤은 평소보다 더 고요하게 느껴졌다. 현우는 숨을 참았다. 의심은 점점 커져갔지만 누구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모두가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그 냄새는 곧 밝혀질 거대한 비밀의 시작에 불과했다. 주민들의 김 사장에 대한 시선, 그들 자신과 도시에 대한 시선, 그리고 진실의 의미 자체를 바꿔놓을 비밀이었다. 화성의 낮은 언제나 붐볐다. 도로는 차량으로 가득 찼고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길거리 음식 노점상들이 보도를 따라 줄지어 있었다. 하지만 화성시의 소란 속에서도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김선자 사장의 장어 양식장에서 나는 악취는 사라지지 않았다. 채소 장수인 한 아주머니는 자주 불평했다. 그녀는 양식장 근처 길을 지날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목이 따끔거린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웃에게 그 냄새가 며칠 동안 방치된 썩은 고기 냄새 같다고 이야기했다. 포장마차에 자주 모이던 아저씨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그 냄새를 물에 잠긴 쥐 사체 냄새에 비유했다. 장어에게 먹이를 주던 청년 현우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는 보통 활기차던 장어들이 이제는 수면 위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다. 사료를 뿌려도 몇 마리만 달려들었다. 양식장 물은 더 탁해 보였다. 작은 거품들이 올라와 터지면서 더 지독한 향기를 퍼뜨렸다. 현우는 용기를 내어 다시 김 사장에게 물어보았다. 그가 받은 대답은 이전과 같았다. 옅은 미소, 안심시키는 말, 그리고 가뭄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는 듯 무거워 보였다. 주민들은 그 이상한 냄새 뒤에 숨겨진 소문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양식장 안에 큰 동물의 사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였다. 어떤 이들은 감히 긴신공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몇몇 사람들은 갑자기 부자가 된 과부는 분명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그 양식장이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라 재물을 보관하는 장소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 소문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몇몇 동네 어르신들은 김 사장을 변호했다. 그들은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가 종교 행사가 있을 때 기부하지 않았는가? 그녀가 아이들의 학비를 돕지 않았는가? 그녀가 실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는가? 증거 없는 비난은 명예를 훼손할 뿐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최진석 시의원조차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는 뜬 소문을 쉽게 믿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는 김 사장이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주민들에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그 말에 일부 주민들은 침묵했다. 그들은 지도자의 말에 감히 반대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자라났다. 현우는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다.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일자리를 준 김 사장을 존경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이 뭔가 잘못됐어 라고 외치고 있었다. 밤이면 그는 너무나 날카로운 냄새 때문에 자주 잠에서 깼다. 바람이 썩은 냄새를 그의 방으로 들여보냈다. 그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멀리서 짖는 개 짖는 소리를 들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다. 포장마차에서의 대화는 점점 더 활발해졌다. 한 중년 남성은 자기 아들이 양식장 근처 길을 더는 지나가려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아이는 무서워했다. 안개 너머에서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아주머니는 밤에 양식장 근처에 트럭이 멈추는 것을 몇 번 보았다고 덧붙였다. 그 트럭은 조용히 왔다가 새벽이 되기 전에 떠났다. 하지만 더 자세히 물어보면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다. 소문을 퍼뜨린다는 오해를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주민들은 시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기도 후의 사찰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대화가 뜨거워지기 시작할 때마다 항상 진정시키는 목소리가 있었다.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세요. 우리가 맡는 냄새가 시체 냄새라고 단정할 순 없잖아요. 그냥 쓰레기일 수도 있고 진흙일 수도 있어요. 대화는 거기서 멈췄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모두가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을 막는 것 같았다. 하루하루가 지났지만 냄새는 더욱 강해졌다. 현우에게는 그것이 마치 신호처럼 느껴졌다. 무슨 신호인지는 몰랐지만 그의 직감은 곧 거대한 무언가가 드러날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집 앞에 앉아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양식장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썩은 냄새를 그의 코끝으로 실어날랐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저 탁한 물 속에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 그날 밤 화성에는 가벼운 비가 내렸다. 거리는 미끄러워 보였다.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반사되었다. 현우는 집 현관에 앉아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양식장에서 풍겨오는 악취는 더욱 강해져 그를 메스껍게 만들었다. 그는 티셔츠로 코를 막았지만 불쾌한 느낌은 가슴속으로 스며들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의 삶이 변했다고 느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탁한 물 위를 떠다니는 검은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이상한 생각 좀 그만하라고 충고한 적이 있었다. 소문에 휘말리지 말아오고 하셨다. 하지만 현우는 자신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양식장 안에는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양식장으로 향했다. 공기는 아직 차가웠고 옅은 안개가 논을 덮었으며 수탉 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다. 그의 손에는 사료가 든 자루가 들려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짐 때문이 아니라 계속 그를 괴롭히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양식장 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멈춰섰다. 보통 먹이를 차지하려는 물고기들로 물결치던 물은 이제 거의 잔물결도 없이 고요했다. 그는 주저하며 사료 한 줌을 뿌렸다. 몇 마리의 물고기만 나타났다. 움직임은 평소와 달리 느렸다. 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다. 그는 평소 김 사장이 앉아있던 작은 창고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날 아침 창고는 비어 있었다. 양식장 옆에 있는 집문도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양식장 가에 앉아 탁한 갈색 물 표면을 응시했다. 작은 거품이 올라와 터지면서
더 날카로운 향기를 퍼뜨렸다. 현우는 반사적으로 코를 막았다. 호기심이 더욱 커졌다. 그는 보통 사료를 젓는 데 사용하는 긴 대나무 장대를 집었다. 조심스럽게 그는 양식장 바닥을 찔렀다. 대나무 끝이 단단한 무언가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 천천히 그는 다시 들어 올렸다. 젖고 냄새나며 무겁게 느껴지는 검은 천이 대나무 끝에 붙어 있었다. 현우는 그저 쓰레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더 세게 당기자 그 천은 거대한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었다. 갑자기 푸르스름하고 퉁퉁 부었으며 진흙으로 뒤덮인 사람의 팔이 보였다. 현우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격렬하게 떨었다. 그는 주저앉았다. 그의 눈은 물속에서 나타난 형체를 보고 크게 뛰었다. 그의 목소리는 막혔다가 공포에 찬 비명으로 터져나왔다. 시체다. 양식장에 시체가 있어 그는 있는 힘껏 큰 길을 향해 달렸다. 숨이 찼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입은 계속 소리쳤다. 소리를 들은 주민들이 즉시 집에서 뛰쳐나왔다. 그들은 현우를 따라 양식장으로 돌아갔다. 도착했을 때 몇몇 사람들이 그 천을 당기려고 했다. 힘겹게 성인 남성의 시신이 끌어올려졌다.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었고 옷은 찢어졌으며 피부는 창백한 녹색을 띠었다. 악취가 너무 지독해서 일부 주민들은 그 자리에서 구토를 했다. 한 아주머니가 히스테리하게 비명을 질렀다. 한 노인이 가슴을 치며 주저앉았다. 분위기는 혼란스러워졌다. 아이들은 접근이 금지되었다.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일부는 울고 일부는 기도했다. 시체는 하나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간단한 펌프로 양식장 물을 빼내려고 했을 때 훨씬 더 끔찍한 현실이 드러났다. 양식장 바닥에는 진흙과 뒤섞여 쌓여있는 다른 시신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한 청년이 두려움에 소리쳤다. 세상에, 하나가 아니야, 엄청 많아. 주민들은 더욱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보고 싶어 밀려들었지만 가까이 가기는 두려워했다. 걷잡을 수 없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인신공양이라고 확신했다. 연쇄 살인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었다. 김 사장의 이름이 의심의 눈초리와 함께 거론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한 과부가 이토록 큰 비밀을 숨길 수 있었을까? 현우는 군중 속에 서 있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떨렸다. 그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동안 계속 맡았던 악취에 대해 감히 말하지 못하고 침묵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 이 발견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한때 삶의 원천이었던 양식장은 이제 끔찍한 범죄의 말없는 증인이 되었다. 그날 보통 조용하던 화성은 갑자기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가 양식장을 향했다. 주민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려던 평범한 청년 현우는 이제 그 어두운 비밀을 처음 발견한 주요 증인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양식장 주변의 인파는 점점 더 불어났다. 주택가와 양식장을 잇는 흙길은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꽉 막혔다. 비명, 울음소리, 기도가 하나로 뒤섞였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조악한 도구로 양식장 물을 퍼내려 애썼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시신이 보였다. 코를 찌르는 악취에 많은 사람들이 메스꺼움을 참지 못했다. 그 혼란 속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길가에 멈췄다. 안에서 깔끔한 흰 셔츠를 입은 남자가 내렸다. 그의 얼굴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침착해 보였다. 그는 이 지역에 사는 최진석 시의원이었다. 주민들이 즉시 길을 비켜주었다. 그는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종종 주민 행사에 참석하고 사찰 건립을 돕고
고아들을 후원했으며 심지어 홍수가 났을 때는 복구 작업에도 참여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배려심 깊은 지도자였다. 최 의원은 군중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큰 소리로 주민들에게 진정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모두 인내심을 갖고 이 사건을 당국에 맡기자고 말했다.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맡았던 악취는 분명 미스터리하지만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은 단호하게 들렸고 히스테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약간의 안정을 주었다. 몇몇 주민들은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어쨌든 시의원의 말은 큰 무게를 지녔다. 한 중년 남성이 이웃에게 속삭였다. 최 의원님이 말씀하시니 정말 우리가 너무 서둘러 비난하면 안 될지도 몰라. 울던 한 아주머니도 숨을 고르며 잠잠해졌다. 군중 속에서 현우는 떨며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양식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렇게 쉽게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진흙 속에서 처음 끌어낸 사람의 팔뚝 그림자가 아직도 그의 머릿속에 선명했다. 하지만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최 의원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평소 따뜻하던 미소는 이제 경직되어 보였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는 듯 떨렸다. 마침내 김선자 사장이 집에서 나왔다. 그녀는 소박한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자신은 그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는 작은 사업가일 뿐이라고 했다. 주민들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온화해 보였던 여성이 그토록 큰 비밀을 숨길 수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 의원의 이전 발언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침묵을 선택했다. 한 청년이 그 시신들은 분명 김 사장의 짓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 외침은 몇몇 어르신들에게 즉시 제지당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모른다.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고의로 양식장에 시체를 버렸을 수도 있다. 그 말의 대화는 거기서 멈췄다. 아무도 감히 말을 잇지 못했다. 최 의원은 막 도착한 경찰에게 다가가 이야기했다. 그는 조사가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주변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의 얼굴은 진지해 보였고 마치 도시의 평화를 진정으로 지키고 싶어 하는 듯 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그를 촬영하며 재난 속에서 시민들 곁에 있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일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징후들이 있었다. 몇 번이고 최 의원의 시선이 김 사장의 눈과 마주쳤다. 이해하기 어려운 미묘한 신호가 오갔다. 마치 두 사람이 대중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공유하는 것 같았다. 멀리서 지켜보던 현우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시선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진실이 보이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경찰은 더 많은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여 아무도 양식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이미 수습된 시신들은 시신낭에 담겼다. 구급차가 희생자들을 신원 확인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며 분주히 오갔다. 주민들은 길가에 서 있었다. 일부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고 일부는 침울한 얼굴로 침묵했다. 최 의원은 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침착하라고 말했다. 자네가 이걸 발견해서 큰 공을 세웠지만 두려워 말게. 국가가 보호해 줄 걸세. 현우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그 말이 의심을 키웠다. 왜 최 의원은 그렇게 서둘러 진정시키려 할까? 마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무언가를 덮으려는 것처럼. 그날 밤,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한때 자랑거리였던 장어 양식장은 이제 저주받은 장소로 변했다. 예전에 칭송받던 김 사장의 이름은 이제 의심 가득한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란 뒤에는 여전히 주민들이 더 깊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 있었다. 자비로운 여성과 존경받는 시의원이 여전히 보호자처럼 서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보호자가 진정으로 순수한 것인가, 아니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어두운 비밀의 일부인가 하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더욱 요란하게 울렸다. 양식장으로 향하는 좁은 길은 경찰 차량으로 가득 찼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하나둘씩 내렸다. 그들의 얼굴은 진지했다. 발걸음은 급했다.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김선자 사장의 장어 양식장을 더욱 촘촘하게 둘러쌌다. 가까이 서 있던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나야 했다. 임시 울타리 너머로 그들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몇 군데의 조명등이 설치되었다. 밝은 빛이 양식장의 탁한 물을 선명하게 비췄다. 몇몇 감식반원들은 특수 복장을 입고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손에는 비닐 장갑을 단단히 끼고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내려가 진흙 속에서 시신을 하나씩 끌어올렸다. 하얀 시신낭이 길가에 줄지어 놓였다. 시간이 갈수록 그 수는 점점 늘어났다. 그 숫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주민들은 폴리스 라인 뒤에서 밀려들었다. 어떤 이는 입을 막았고 어떤 이는 나지막이 울었다. 어떤 이는 창백한 얼굴로 그저 얼어붙어 있었다. 악취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 젖은 진흙 냄새와 경비 중인 경찰들의 담배 연기와 뒤섞였다. 현우는 군중 속에 서 있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떨렸다. 그의 눈은 시신낭들을 향해 멍하니 고정되어 있었다. 물속에서 천을 끌어올리던 순간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마치 가슴이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에 짓눌린 것 같았다. 김선자 사장은 집 옆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시선은 멍했다. 이따금 스카프로 얼굴을 닦았다. 경찰 한 명이 그녀 옆에 앉아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신은 그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는 양식장 주인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다. 최진석 시의원이 단호한 어조로 경찰에게 다가갔다. 그는 조사가 더 이상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주민들은 이미 충분히 공포에 질려 있다고 했다. 경찰은 신속하고 현명하게 일해야 한다고. 그의 발언은 계속해서 취재 중인 기자들의 카메라에 녹화되었다. 배려심 깊은 지도자의 이미지가 다시 화면에 비쳤다. 하지만 더 자세히 지켜본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의 얼굴이 긴장되어 보였다. 그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한편 오미숙이라는 중년 여성이 낡은 쇼를 꼭 껴안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녀는 시신들 중에 1년 전 실종된 자신의 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였다. 아무도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많은 사람들이 돈 벌러 떠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미숙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울음이 터지자 주변 사람들도 함께 슬퍼했다. 한 경찰관이 수습된 시신수를 외쳤을 때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49 그 숫자는 주민들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아무도 긴 숨을 참을 수 없었다. 49명의 남성, 모두 가족도 모르게 죽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숫자였다. 기자들은 모든 구석을 바쁘게 촬영했다. 폴리스 라인 사진, 우는 주민들의 얼굴, 줄지어 늘어선 시신낭들이 즉시 전국 TV 화면으로 퍼져나갔다. 보통 관광과 교육의 도시로 알려진 화성은 이제 끔찍한 비극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대서특필된 기사 제목이 화면을 채웠다. 장어 양식장에서 남성 시신 49구 발견. 현우는 나무 아래 앉아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숨이 가빴고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다.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를 중요한 증인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현우에게 증인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부담을 더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토록 큰 사건에 휘말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경찰은 여전히 바쁘게 일했다. 시신낭들이 하나씩 구급차로 옮겨졌다. 파랗고 빨간 경광등이 어두운 밤을 꿰뚫으며 회전했다. 주민들은 서서히 집으로 돌아갔지만 두려움은 가슴에 남았다. 그들은 잠들기 전에 속삭이며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궁금해했다. 자신의 작은 월세방에서 현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양식장의 그림자를 떨쳐낼 수 없었다. 첫 시신이 끌어올려졌을 때 사람들이 지르던 비명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의 마음은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진정한 진실은 아직 진흙 속에 묻혀 더 깊이 파헤쳐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화성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밤새 내린 비가 길에 무릉덩이를 남겼다. 공기는 축축하고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화성시의 작은 주민센터 마당은 매우 분주했다. 임시 지휘소가 세워졌고 운동장 한가운데에는 흰색 텐트가 서 있었으며 화이트보드는 데이터로 가득했다. 시 경찰은 도 경찰청과 협력하고 있었다. 모두의 얼굴이 진지했다. 회색 관용차에서 깔끔한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내렸다. 그의 나이는 30살 정도로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직접 파견된 젊은 수사관 강지훈 경위였다. 나이는 어렸지만 그의 이력은 인상적이었다. 그는 끈질기고 두려움이 없으며 종종 복잡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등장은 주민들의 희망 가득한 시선으로 환영받았다. 사람들은 지휘소 주위에 모여 마치 그가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인 양강경위를 바라보았다. 최진석 시의원도 그를 맞이하며 따뜻한 미소로 악수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환영합니다, 강경위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도착이 명확성을 가져다 주리라 믿습니다. 강경위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마치 그 친절한 얼굴 뒤에 무언가를 읽으려는 듯했다. 잠시 협의한 후 강경위는 양식장 현장으로 향했다. 그는 폴리스 라인가에 서서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진흙 속을 응시했다. 시신낭들은 어젯밤에 옮겨졌지만 비릿한 냄새의 잔향은 여전히 코를 찔렀다. 강경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느낌이 있었다. 한 감식반원이 다가와 진지한 얼굴로 보고했다. 초기 신원 확인 결과 몇몇 희생자들은 화성 및 인근 지역의 실종자 명단과 일치했다. 대부분 젊은 남성, 막노동자, 인부 또는 작은 상인들이었고 모두 지난 10년 동안 실종되었다. 강경위는 주에 깊게 들었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보고서는 그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아직 신원 확인을 기다리느라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은 시신낭 하나에 다가갔다. 왠지 모르게 그는 그것을 더 가까이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동료가 잠시 말렸지만 강경위는 지퍼를 살짝 열었다. 순간 그의 몸이 굳었다. 비록 손상되었지만 창백한 그 얼굴에는 그가 아는 윤곽이 남아있었다. 강경위는 말을 잃었고 눈이 떨렸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갑자기 밀려왔다. 그 얼굴은 그의 삼촌, 강경위가 아직 초등학생일 때 실종된 일용직 노동자 강태식이었다. 수년 동안 그의 가족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이들은 돈 벌러 멀리 갔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이제 그 몸이 그의 앞에 뻣뻣하게 누워 있었다. 그의 입에서 거의 가슴에서 터져나온 속삭임 같은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삼촌. 동료 경찰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 명이 걱정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강경위님, 이 희생자를 아십니까? 강경위는 감정의 동요를 억누르려 애쓰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하지만 수년 전 실종된 제 삼촌과 얼굴이 매우 흡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다른 경찰관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이 역력했다. 아무도 파견된 수사관이 이 사건과 개인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강경위는 빠르게 자신을 추슬렀다. 그는 시신당 지퍼를 다시 닫고 똑바로 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프로답게 행동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날 강경위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그는 화성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에 대한 모든 오래된 문서를 검토했다. 예전에는 사소하게 여겨졌던 보고서들을 이제 그는 세심하게 읽었다. 많은 희생자들의 이름이 양식장에서 나온 시신들의 신원과 일치했다. 대부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평범한 남성들이었다. 당시 경찰은 그들이 도망갔거나 돈 벌러 떠났거나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경위는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은폐되었다고 확신했다. 밤이 되어 마을이 조용해졌을 때 강경위는 양식장가에 홀로 섰다. 초승달이 낮게 걸려 있었다. 그 빛이 탁한 물에 반사되었다. 바람이 비릿한 냄새를 실어와 그의 눈을 시리게 했다. 그는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진흙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삼촌,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꼭 찾아내겠다고 약속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는 그 맹세가 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조직 속으로 그를 끌어들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조직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심지어 매일 그가 대화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될 수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화성시는 불안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주민들은 밤이 되면 집에 머물기를 선택했다. 작은 골목길들은 평소보다 더 한산해졌다. 아이들은 너무 멀리서 노는 것이 금지되었고 부모들은 낯선 차량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항상 불안해했다. 수사지휘소에서 강지훈 경위는 소박한 나무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서류 더미를 응시하며 진지했다. 그는 지난 10년간의 실종자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빨간 펜으로 표시했다. 읽을수록 패턴이 명확해졌다. 거의 모든 희생자는 평범한 남성, 막노동자, 건설인부, 심지어 이동식 상인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화성시에서 멀지 않은 특정 반경 내에서 사라졌다. 강경위는 일어나 큰 화성지도를 지휘소 벽에 붙였다. 그는 희생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에 따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선을 그었다. 서서히 붉은 거미줄이 형성되어 마치 원의 중심을 가리키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원의 중심에는 김선자 사장의 장어 양식장이 어두운 여정의 종착역처럼 보였다. 그의 동료 수사관도 그 지도를 미간을 찌푸리며 바라보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희생자들은 마지막으로 터미널, 야시장 또는 한적한 작은 길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패턴이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강경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마치 의도적으로 남겨진 흔적을 따라가는 기분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이 모든 것을 통제해온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았다. 시신을 처음 발견한 청년 현우는 자주 지휘소에 들렀다. 아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그는 수사 진행 상황을 알고 싶었다. 그날 밤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는 악취가 나기 전 몇 차례 큰 트럭이 양식장 쪽으로 조용히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 트럭은 낮에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고 한밤중에만 나타났다. 강경위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그는 현우가 그 트럭의 운전사나 주인을 아는지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지만 운전사가 최 의원을 공식 행사에서 자주 수행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기억했다. 그 정보에 강경희의 심장이 뛰었다. 최 의원의 이름은 처음부터 그의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존경받고 항상 친절하며 항상 주민들의 일에 참여하는 인물. 하지만 왜 그의 이름이 이런 작은 정보 조각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일까? 강경희는 수사관으로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직감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다시 비가 내렸다. 수사지휘소는 쌀쌀하게 느껴졌다. 바람이 텐트 옆 비닐 커튼을 흔들었다. 강경희는 지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이제 희생자 중 한 명으로 확인된 삼촌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눈물이 거의 흘러내릴 뻔했지만 그는 참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속삭였다. 진실은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밝혀져야 했다. 한편 주민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포장마차에서의 대화는 더 이상 가볍지 않았다. 사람들은 누가 다음 희생자가 될지 이야기했다. 남편이나 아들이 밤에 외출하면 실종될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내부자가 연루되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력 인사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할 때마다 대화는 갑자기 멈췄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의 용기를 막는 것 같았다. 강경희는 작은 수첩에 메모를 썼다. 희생자 패턴은 명확히 화성을 가리킨다. 조용히 드나드는 의문의 트럭이 있다. 그동안 깨끗해 보였던 유력 인사의 연루 가능성이 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붉은 실로 엮었다. 하지만 그는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양식장 가에 섰다. 수사를 위해 대부분의 진흙이 퍼내져 물이 줄어 있었다. 악취는 여전히 코를 찔렀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만큼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반달이 하늘에 걸려 있었다. 그 희미한 빛이 수면에 비쳤다. 강경희는 오랫동안 양식장을 바라보다가 주먹을 쥐었다. 그는 자신에게 약속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49구의 시신과 함께 양식장 바닥에 잠겨 있어서는 안 되었다. 화성의 밤은 빠르게 찾아왔다. 오후에 내린 비로 화성시의 도로는 여전히 젖어 있었다. 가로등이 아스팔트 위에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지휘소에서 강경희는 소박한 검은 재킷을 입고 앉아 있었다. 그는 그날 밤 제복을 입지 않았고 작은 권총과 수첩만 가지고 있었다. 마음이 불안했고 그의 직감은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오고 말하고 있었다. 11시경 멀리서 무거운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강경희는 잠복 장소로 사용하던 작은 지휘소의 불을 즉시 껐다. 커튼 틈으로 그는 회색 탑차가 화물 열차선로 근처의 낡은 창고 쪽으로 향하는 작은 길을 천천히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트럭의 불빛은 의도적으로 어둡게 되어 있어 주에 깊게 보지 않으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강경희는 천천히 차에 시동을 걸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다. 그의 호흡은 규칙적이었고 눈은 앞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트럭은 계속해서 한적한 길을 지나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낡은 건물 근처에 멈췄다. 멀리서 강경희는 두 남자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트럭 뒷문을 열었다. 쇠가 부딪히는 듯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강경희의 피를 서늘하게 만든 것은 뒤이어 들려온 희미한 소리였다. 그는 마치 누군가 두려움에 숨을 참는 듯한 간헐적인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 그 울음소리는 분명 무생물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였다. 강경희는 차 뒤에 몸을 숙였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즉시 다가가고 싶었지만 자제해야 했다.
그들의 수가 더 많았고 그날 밤 그에게는 충분한 인력이 없었다. 그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작은 카메라로 녹화할 수밖에 없었다. 트럭 안에서 움직이는 몸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녹화되었고 이는 아직 살아있는 희생자가 있다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했다. 한 남자가 뒷문을 세게 닫았다. 그들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목소리는 밤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렸다. 강경위는 모든 것을 들을 수는 없었고 단지 몇 개의 단어만 끊겨서 들렸다. 오늘 밤. 밖으로. 들키지 않게. 그 문장은 그의 소름을 돋게 하기에 충분했다. 트럭이 다시 움직였다. 강경위는 뒤따르려 했지만 갑자기 반대편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고속으로 지나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짧게 고개를 돌렸고 그의 눈은 강경위의 차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오토바이는 돌아서서 따라오기 시작했다. 강경위는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차에 불을 끄고 작은 길로 빠져나가 엔진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는 오토바이가 멀지 않은 곳에 멈추는 것을 보았다. 운전자는 전화로 이야기하는 듯 했다. 강경위는 권총을 꽉 쥐었고 숨이 가빠졌다. 하지만 그는 오늘 밤이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만약 그가 경솔하게 행동한다면 트럭 안에 있는 살아있는 희생자는 영원히 사라질 수 있었다. 몇 분 후 오토바이는 떠났다. 트럭도 점점 더 멀리 도시 외곽으로 사라졌다. 강경위는 굳은 턱으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목적지까지 따라가는데 실패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조직은 여전히 활동 중이었고 희생자들은 모두 죽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지친 얼굴로 지휘소로 돌아왔다. 현우는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다. 강경위는 자신이 본 것의 일부를 이야기했다. 현우는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정말이었군요, 경위님.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군요. 강경위는 잠을 설친 탓에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매우 조직적인 인신매매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그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더욱 불안해했다. 포장마차에서의 대화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자신의 형제나 이웃이 다음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상상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큰 범죄가 수년간 발각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유력 인사가 연루되었기 때문이라고 속삭였다. 그 모든 것 뒤에서 강경위는 수첩에 메모를 썼다. 오늘 밤 회색 트럭을 보았다. 안에는 아직 살아있는 희생자가 있었다. 그들은 오늘 밤 밖으로 데려갈 계획을 언급했다. 모든 것이 너무 늦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한다. 그는 다음 단계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매 순간이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날 화성의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다. 태양은 흐린 구름에 가려 있었고 바람은 전날 밤 비가 내린 후 아직 사라지지 않은 젖은 흙냄새를 실어날랐다. 수사지휘소에서 강경위는 서류로 가득 찬 긴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본청 팀으로부터 막 받은 정보기관의 금융보고서가 있었다. 그 보고서는 그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들었다. 그 안에는 최진석 시의원을 포함한 몇몇이 공무원들의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유입된 기록이 있었다. 그 자금은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입금되었다. 그 금액은 시 공무원의 월급으로는 비정상적으로 컸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자금 송금인이 스트리스노라는 사업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그 이름은 강경위에게 낯설지 않았다. 스트리스노는 도박부터 의심스러운 물류사업에 이르기까지 화성에서 오랫동안 어두운 활동과 연관되어 온 거물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다. 강경위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덮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명확한 그림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희생자를 실어 나르는 의문의 트럭. 중간 기착지로 사용된 낡은 창고.
그리고 이제 시 공무원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 모든 붉은 실이 한 이름, 최 의원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수사관으로서 강경위는 경솔하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금융 증거만으로는 그렇게 존경받는 공무원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최 의원을 스트리스노 조직과 연결할 수 있는 자백, 증인 또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오후, 강경위는 최 의원을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결정했다. 사무실은 도심 근처의 웅장한 건물에 있었다. 벽은 생필품을 나눠주거나 종교시설 건립을 돕는 등 사회활동 사진으로 가득했다. 겉으로 보기에 최 의원의 모습은 배려심 깊은 지도자로서 완벽해 보였다. 강경위가 들어서자 최 의원은 활짝 웃으며 맞이했다. 그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경위님, 당신의 임무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이 작은 대화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경위는 내온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으며 앉았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주위를 둘러보며 이상한 점을 찾았다. 그리고 정말로 최 의원의 책상 위에서 그는 열린 다이어리를 보았다. 한 페이지에는 큰 숫자가 휘갈겨 쓰인 스트리스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언뜻 보았지만 강경위의 피를 서늘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즉시 놀라움을 감추고 침착한 척했다. 그는 간단한 질문으로 떠보려 했다. 많은 주민들이 당신을 좋은 지도자, 자비롭고 항상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칭찬합니다. 하지만 이 장어 양식장 사건으로 당신의 명예도 더럽혀질까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최 의원은 작게 웃었고 그의 얼굴은 여전히 친절했다. 그는 가볍게 대답했다. 물론 걱정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강경위는 마음속에 의문이 가득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최 의원의 말은 달콤하게 들렸지만 그의 눈빛은 강경위의 용기를 시험하는 듯 날카로웠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자제했다. 그는 이 싸움이 단순히 정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내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강경위는 모든 것을 수첩에 기록했다. 의문의 트럭은 스트리스노와 연결되어 있다. 스트리스노는 최 의원의 계좌로 거액의 자금을 송금했다. 최 의원의 책상 위 다이어리에는 스트리스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지만 모든 것이 또한 점점 더 위험해진다. 한편 화성의 포장마차에서 주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 더욱 활발하게 이야기했다. 어떤 이들은 감히 최 의원의 이름을 의심스러운 어조로 언급했지만 즉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어쨌든 최 의원은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끔찍한 비극의 배후일 리가 없었다. 하지만 강경위에게는 누군가 완벽해 보일수록 숨겨진 어두운 면이 있을 가능성이 더 컸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삼촌의 얼굴 그림자가 계속 그를 괴롭혔다. 트럭 안에서 들려오던 희미한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최 의원의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그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졌다.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그가 즉시 행동하지 않는다면 다른 희생자들은 그대로 사라질 수 있었다. 강경위는 작은 월세방 창밖을 내다보았다. 다시 비가 내렸고 지붕에 떨어지며 밤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희미한 소리를 냈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최진석, 당신이 이 사건에서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라도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약속한다. 최 의원을 만난 이후로 강지훈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다. 그의 모든 발걸음이 감시당하는 듯했고 모든 말이 함정이 될 수 있는 것 같았다. 평소 붐비던 화성의 밤은 이제 그에게 위험으로 가득 찬 고요한 복도처럼 느껴졌다. 의문의 트럭을 본 지 이틀 후 위협의 징후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그는 자신의 관용차 타이어가 날카로운 절단 흔적과 함께 펑크난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길 위의 못 때문일 수도 있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절단면은 너무나 깔끔하고 깊어서 마치 의도적인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 밤, 그가 화성 외곽의 소박한 월세방으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것을 열었을 때 그의 손이 떨렸다. 안에는 거친 글씨로 쓰인 낡은 종이 한 장만 들어 있었다.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내 시체도 양식장 주민이 될 것이다. 강지훈은 그 종이를 꽉 쥐었다. 그의 숨이 가빠졌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이 위협은 분명했고 장난이 아니었다. 그는 적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위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가 의심스러운 소리에 대한 주민의 신고를 확인하기 위해 논으로 향하는 한적한 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굉음과 함께 오토바이 소리가 다가왔다. 뒤에서 밝은 오토바이 불빛이 빠른 속도로 다가왔다. 검은 헬멧을 쓴 두 남자가 접근했다. 그중 한 명이 강지훈을 향해 마체테를 휘둘렀다. 반사적으로 그는 오토바이 핸들을 논두렁 쪽으로 틀었다. 바퀴가 미끄러졌고 그의 몸은 거의 내동댕이 쳐질 뻔했지만 그는 굴러서 피하는 데 성공했다.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그는 일어나려고 애썼다. 두 남자는 돌아서서 다시 공격하려 했지만 멀리서 순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즉시 도망쳤고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강지훈만 남았다. 그의 몸이 떨렸다. 그는 이를 악물고 어두운 길을 응시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건 내가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는 신호야. 다음 날 아침, 지휘소에 도착했을 때 강지훈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의 팔에 난 상처를 본 현우는 깜짝 놀랐다.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경위님, 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잘 들어라. 지금부터 밤에 절대 혼자 다니지 마라.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즉시 나에게 연락해라. 그들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누구든 노릴 수 있다. 현우는 침을 삼켰지만 그의 눈에는 용기가 번뜩였다. 그는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경위님,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이미 이 문제에 발을 들였습니다. 한편 새로운 정보 보고서가 다시 들어왔다. 팀은 최 의원과 스트리스노의 계좌 간에 거액의 거래 흔적을 발견했다. 그 거래는 양식장에서 시신이 발견되기 불과 며칠 전에 이루어졌다. 공식 기록에는 그 자금이 도시 시설 건설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금액이 너무 컸고 예산 보고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강지훈은 그 보고서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두 사람이 어두운 인신매매 조직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또한 그들이 자신이 너무 깊이 파고드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그날 밤, 그가 월세방에서 쉬려고 할 때 큰 소리가 정적을 깼다. 큰 돌에 맞아 창문 유리가 깨졌다. 강지훈은 즉시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어둠 속에서 멀리 도망치는 누군가의 그림자만 보았다. 돌에는 종이가 묶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다. 안에는 짧게 쓰여 있었다. 너는 절대 최진석을 건드릴 수 없다. 이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의 소나기에 있다. 강지훈은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분노가 그의 가슴을 지배했다. 그는 그 메시지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조롱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진석은 정말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그를 변호하며 그가 보여준 자비로운 면만 보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또한 그들이 그를 겁주려 할수록 그가 진실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작은 책상에 앉아 희생자 중 한 명으로 확인된 삼촌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들은 나를 겁주려 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내 목숨조차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다. 밖에서는 비가 세차게 내렸다. 이따금 천둥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개들이 길게 짖으며 마치 위험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듯했다. 강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더 강한 결의로 다시 떴다. 그는 그날 밤부터 그의 싸움이 더 이상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 싸움은 화성시를 장악한 그림자와의 전쟁으로 변해 있었다. 그날 아침 화성의 공기는 달랐다. 위협으로 가득했던 밤이 지나고 흐린 구름 뒤에서 태양이 나타났다. 그 빛이 작은 지휘소 마당에 젖은 나뭇잎을 뚫고 들어왔다. 강지훈이 막 전날 밤에 보고서를 끝냈을 때 밖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휘소 문이 열리고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깔끔한 차림의 남자가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들어왔다. 제 이름은 경찰청 본청의 한태준입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당신이 최진석과 스트리스노에 대해 발견한 정보는 이미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강지훈은 그를 몇 초간 바라보았다. 안도감과 함께 경계심도 들었다. 드디어 본청이 나섰군요. 그가 중얼거렸다.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날카로웠다. 네, 하지만 모든 관계자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반대했습니다. 아마도 이미 스트리스노의 돈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더 무겁습니다. 증거를 밝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 도중에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강지훈은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는 약간의 부담이 덜어진 것을 느꼈다. 위협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한태준은 책상 위에 큰 가방을 놓고 작은 카메라부터 최첨단 녹음기까지 여러 장비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혼자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이미 직접 공격할 용기를 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현우가 당황한 얼굴로 들어왔다. 숨이 찼고 티셔츠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강경희님, 그 회색 트럭을 다시 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운전사가 논 근처의 빈집에 멈춰서 잠시 들어갔어요. 그들이 그곳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강지훈과 한태준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말없이 그들은 현우와 함께 즉시 준비를 했다. 그들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그 빈집으로 향했다. 낡은 건물은 고요하게 서 있었고 지붕은 새고 벽은 이끼로 가득했다. 밖에서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더 자극적인 무언가가 그들을 맞았다. 마취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안에서 그들은 낡은 매트가 깔린 어두운 방을 발견했다. 방구석에는 밧줄, 입마개, 그리고 진정제 병이 흩어져 있었다. 흙바닥의 발자국은 아직 젖어 있었다. 한태준은 작은 손전등을 켰다. 그 빛이 바닥에 희미한 붉은 얼룩에 닿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곳은 방금 사용되었군. 강지훈은 그 방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가슴이 무겁게 느껴졌다. 이곳은 분명 중간 기착지로 사용되었어. 희생자들은 도시 밖으로 이송되기 전에 먼저 여기로 끌려왔던 거야. 왜 현우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럼 정말 우리 마을이 단순한 유기 장소가 아니라 그들의 경유지이기도 했던 거군요. 한태준은 즉시 모든 증거물을 촬영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이 장소가 청소되면 흔적이 사라집니다. 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빈집에서 나왔다. 하지만 그들이 더 이야기하기도 전에 한 중년 여성이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눈은 자주 울어서 부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관님, 제발 제 딸을 찾아주세요. 이름은 린이에요. 그녀는 2주 전에 실종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녀가 도망쳤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강지훈은 그 여성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진정시키려 애썼다. 어머니, 린이가 실종되기 전에 무언가 보신 것이 있습니까? 그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날 밤, 린이가 검은 차에 타는 것을 봤어요. 안에 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말하는 목소리는 알아요. 그 목소리는 최 의원님 목소리와 매우 흡사했어요. 침묵이 그들을 감쌌다. 현우는 깜짝 놀랐다. 한편 강지훈은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최 의원의 이름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딸을 잃은 어머니의 입에서. 그는 그 여성의 손을 굳게 잡고 그녀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진정하세요, 어머니.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여성이 떠난 후 한태준은 지휘소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그는 본청에서 온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수트리스노 소유의 물류회사 중 하나를 추적했습니다. 이상한 코드가 적힌 배송 기록이 있습니다. 단순한 물품이라면 말이 안 되는 코드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각 배송 코드는 항상 화성 주변의 실종자 신고 날짜와 일치합니다. 강지훈이 다가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그들이 허위 기록으로 인신매매를 위장했다는 거군. 한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로는 화물역 근처의 창고를 통과합니다. 그곳이 그들의 통제센터입니다. 강지훈은 주먹을 쥐고 수첩을 세게 닫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 창고를 급습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모든 열쇠는 그곳에 있다. 그동안 듣고만 있던 현우가 고개를 들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저는 경찰은 아니지만 이 마을의 아들입니다. 제 고향 이름이 계속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강지훈은 현우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그 청년이 아직 어리고 연루되면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현우의 용기는 진심이었고 고향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라. 너는 우리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다. 기억해라, 내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날 밤, 이 사건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강지훈은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이제 그에게는 흐름에 맞서는 용감한 본청 경찰 한태준이 있었다. 그리고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 의향이 있는 마을 청년 현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동맹이 많아질수록 판돈도 커진다는 것을 알았다. 수트리스노와 최진석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보복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었다. 지휘소 밖에서 마을 회관의 작은 종이 울렸다. 시간은 자정을 넘었다. 강지훈은 책상 위의 큰 지도를 바라보았다. 붉은 선들이 희생자들의 이름과 화성시의 어두운 지점들을 연결하고 있었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우리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번에는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차례다. 우리가 아니라. 그날 밤 화성의 하늘은 흐렸다. 어두운 구름이 달빛을 가려 화물역 주변의 도로는 더욱 한적하게 느껴졌다. 가는 비가 내려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강지훈, 한태준, 그리고 현우는 낡은 건물들의 그림자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그들은 제복을 입지 않았고 밤에 녹아들기 위해 어두운 재킷만 입었다. 그들이 목표로 삼은 창고는 페인트가 벗겨진 채 굳건히 서 있었다. 벽은 이끼로 가득했고 큰 철문은 녹슬어 있었다. 멀리서 2대의 트럭이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작은 조명등이 문 쪽을 비추었고 몇몇 건장한 남자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다. 그들의 허리에는 총기가 선명하게 보였다. 현우는 침을 삼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우리는 단 3명으로 무장한 마피아와 맞서야 해요. 강지훈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야, 현우. 오늘 밤 우리는 단지 증거를 수집할 뿐이야. 사진 찍고, 녹화하고, 모든 것을 기록해. 내일 우리는 아직 정직한 경찰들을 압박해서 대규모로 개입하게 만들 수 있어. 한태준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재킷 안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내 조심스럽게 켰다. 시작합시다. 세 사람은 흩어졌다. 현우는 위에서 감시하기 위해 담장 근처의 큰 나무 위로 올라갔다. 강지훈과 한태준은 창고 왼쪽으로 기어가 낡은 나무 판자 사이의 틈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안을 엿볼 수 있었다. 보이는 광경에 강지훈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창고 안에는 몇몇 남자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고 방구석에는 손이 묶이고 입이 천으로 막힌 수십 명의 젊은 남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다. 일부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몇몇은 매우 약해 보여 거의 무력했다. 강지훈은 감정을 억누르려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는 범죄 피해자들을 자주 보았지만 이렇게 많은 수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세상에, 이건 더 이상 추측이 아니야. 현실이야. 한태준은 즉시 카메라를 향해 모든 세부 사항을 녹화했다. 그는 속삭였다. 경비원들의 얼굴, 차량 번호, 그리고 희생자들의 상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게 황금 같은 증거입니다. 갑자기 트럭 엔진 소리가 났다. 창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몇몇 남자들이 희생자들을 트럭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이 일을 자주 해본 것처럼 빠르고 숙련되게 움직였다. 강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들이 오늘 밤 희생자들을 데려가려 해. 이대로 두면 흔적이 다시 사라질 거야. 하지만 한태준이 그의 팔을 잡았다. 진정해요. 지금 공격하면 우리가 수적으로 불리해요. 멀리서 따라가는 게 낫습니다. 그들이 결정하기도 전에 나무 위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현우가 미끄러져 나뭇가지가 부러졌고 그의 몸은 거의 떨어질 뻔했다. 그가 버티는데 성공했지만 그 소리는 경비원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히 컸다. 누구냐? 한 남자가 소리쳤다. 조명등이 나무 쪽으로 향했다. 현우는 당황하여 즉시 뛰어내려 달렸다. 경비원들이 경고 사격을 가했다. 총성이 밤을 가르며 창고 주변에 울려 퍼졌다. 강지훈과 한태준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은신처에서 뛰쳐나와 거의 잡힐 뻔한 현우를 끌어당겼다. 상황은 혼란스러워졌다. 경비원들이 소리쳤다. 트럭이 창고를 떠나기 시작했다. 도망쳐. 강지훈이 쫓아가며 소리쳤다. 한태준은 재빨리 트럭 타이어 쪽으로 접이식 철침을 던졌다. 앞 타이어가 터졌고 차량이 비틀거리며 거의 전복될 뻔했다. 창고 안에서 비명이 들려왔다. 공포에 질린 희생자들이 스스로를 풀어주려 애썼다. 그 혼란 속에서 강지훈은 경비원 중 한 명의 얼굴을 선명하게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총알이 그의 머리에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오래 머물 수 없어. 지금 도망쳐야 해. 한태준이 소리쳤다. 세 사람은 어두운 밤을 뚫고 도망쳤다. 숨이 찼고 발은 지늘게 빠졌으며 총알은 계속해서 뒤에서 쏟아졌다. 다행히 비 때문에 길이 미끄러워 경비원들은 멀리 쫓아오지 못했다. 지휘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몸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현우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번뜩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똑똑히 봤어요, 경위님. 그들 중 한 명은 외부인이 아니에요. 우리 마을 사람, 최 의원의 오른팔인 수로 씨예요. 그가 창고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어요. 강지훈은 침묵했고 얼굴이 창백해졌으며 가슴이 칼에 찔린 듯 했다. 한태준은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그럼 정말 최 의원은 알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자기 사람들을 보낸 거군요. 강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강한 결의로 다시 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물러설 길이 없다. 내일 아침 이 모든 증거를 서울로 가져가야 한다. 최진석과 스트리스노는 더 이상 그림자 뒤에 숨을 수 없다. 하지만 그는 또한 다음 단계가 훨씬 더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최 의원의 이익을 직접 공격하는 순간 돌아올 보복은 단순한 위협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 보복은 그의 곁에 있는 누구든 희생시킬 수 있었다. 화성의 아침은 무겁게 느껴졌다. 하늘은 흐렸고 축축한 공기는 마치 많은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부담을 상징하는 듯 짓눌렀다. 작은 지휘소에서 강지훈은 창가에 서서 전날 밤 비에 젖은 흙길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들이 가져온 증거가 강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최진석과 스트리스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날 오후 몇몇 주민들이 지휘소로 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어떤 이는 자식을 잃었고 어떤 이는 형제를 잃었다. 그들은 단지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왔다. 강지훈은 그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그는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밤이 되자 마을 회관 쪽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 큰 모닥불이 타오르며 무장한 남자들의 군중을 비추었다. 그들 가운데 최 의원의 오른팔인 수로가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도전적이었다. 강지훈, 한태준, 나와라. 최 의원에게 맞설 용기가 있다면 오늘 밤 주민들 앞에서 너희들을 끝장내주마. 분위기는 험악했다. 일부 주민들은 그들이 본 무기에 겁을 먹고 집 뒤에 숨었다. 하지만 다른 일부는 강지훈 편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나무, 나무, 그리고 횃불을 들고 있었다. 작은 함성이 들려왔다. 용기가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강지훈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심장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로, 이제 그만해라. 우리는 내 모든 범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 양식장, 그 창고, 무고한 희생자들, 모든 것을 더 이상 덮을 수 없다. 오늘 밤 너는 나 혼자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 자신과 싸우는 것이다. 주민들이 용기를 북돋우며 환호했다. 수로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증거라에 그는 조롱하는 어조로 말했다. 내 생각에 그 증거가 널 구할 수 있을 것 같나? 서울에 도착하기도 전에 내 머리는 이 땅에 묻힐 것이다. 갑자기 수로의 부하 몇 명이 무기를 겨누며 앞으로 나섰다. 주민들이 잠시 물러섰지만 강지훈은 손을 들어 그들이 버티도록 신호를 보냈다. 한태준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총격전이 벌어지면 최대한 주민들을 보호해라. 내가 그들의 주의를 끌겠다. 강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충돌이 벌어졌다. 돌이 날아다녔고 나무가 부딪혔으며 총성이 밤을 갈랐다. 횃불에서 나온 불이 집에 떨어져 불길이 더욱 커졌다. 마을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강지훈은 수로와 직접 맞섰다. 그들은 치열하게 싸웠다. 수로는 긴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강지훈은 땅에서 주운 단단한 나무로 막았다. 모든 타격은 머리를 거의 스쳤고 모든 공격은 치명적일 수 있었다. 현우는 아직 어렸지만 부상당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달려갔다. 그는 한 노인을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간 다음 다시 소란의 중심으로 돌아왔다. 그의 목소리는 컸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많아요. 그들은 소수일 뿐이에요. 그 외침은 다른 주민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한태준은 공중으로 총을 쏘아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아직 살고 싶은 놈은 당장 멈춰라. 수로의 부하 몇 명이 겁에 질려 물러섰다. 하지만 수로는 증오의 찬눈으로 버텼다. 분노에 불타오른 강지훈은 마침내 수로의 팔을 치는데 성공했다. 그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가 떨어졌다.
주민들이 즉시 다가가 밧줄로 수로의 손을 묶었다. 작은 승리의 함성이 들렸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험악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카로운 조명등이 어둠을 뚫고 마을 길을 비추었다. 한태준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스트리스노. 그들이 지원군을 보냈군. 주민들이 공황에 빠지기 시작했다. 몇몇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강지훈이 그들 앞에 똑바로 섰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우리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러서면 그들은 영원히 이 마을을 지배할 것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횃불을 높이 들었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그들이 우리 아이들을 데려갔어. 우리 남편들을 죽였어. 오늘 밤 우리는 싸울 거야. 주민들의 함성은 점점 더 커져가는 불길과 하나가 되었다. 차들이 멈췄다. 수십 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차가운 얼굴로 내렸다. 그들은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관자놀이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결의는 더욱 강해졌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만약 너희가 원하는 것이 전쟁이라면 오늘 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누가 옳은지는 하늘이 결정할 것이다. 스트리스노의 부하들을 태운 검은 차들이 마을 회관 바로 앞에 멈췄다. 조명등이 어둠을 뚫고 주민들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다. 차에서 중무장한 남자 수십 명이 내렸다. 그들 사이에는 배가 나오고 오만한 얼굴을 한 깔끔한 정장 차림의 인물이 보였다. 스트리스노였다. 그는 마치 공연을 보는 듯 냉소적으로 웃으며 박수를 쳤다. 이렇게 큰 소란을 피우다니 대단하군. 하지만 너희들은 한 가지를 잊었어. 나는 돈이 있고 이 나라에서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지. 너희들 목숨까지도. 강지훈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가슴은 뛰었지만 얼굴은 단호했다. 돈이 내가 흘린 피를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내 창고, 내 트럭, 내 부하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스트리스노는 크게 웃었다. 증거라. 그는 경멸하며 말했다. 내가 원하면 그 증거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최 의원도 내 편이다. 이 도시의 수장은 꼭두각시가 아니라 파트너지. 최 의원의 이름이 언급되자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갑자기 군중 뒤에서 침착한 얼굴로 나타난 최 의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놀란 척하며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려 했다. 그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시장입니다. 저는 수학 때, 잔치 때, 여러분이 자금이 필요할 때 항상 도왔습니다. 이 경찰은 단지 우리 마을을 망치고 싶을 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갑자기 주민들 사이에서 한 여성의 희미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오미숙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가득했다. 그렇다면 왜 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한 후에 실종되었습니까, 최 의원님? 왜 우리가 물을 때마다 당신은 그저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만 하셨습니까? 다른 주민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하나둘씩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예전에는 속삭임에 불과했던 모든 이야기가 이제 큰 외침으로 터져나왔다. 최 의원은 위험을 잃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도망칠 틈을 찾으며 불안하게 움직였다. 그 긴장된 순간 한태준이 휴대폰을 높이 들었다. 그는 그들이 얻은 창고 녹화 영상을 틀었다. 수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최 의원이 오늘 밤 희생자들을 옮기라고 명령했다. 스트리스노는 기다리기 싫어한다. 그 녹화 영상이 모든 것을 깨뜨렸다. 주민들은 침묵했다가 분노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최 의원은 몇 걸음 물러섰고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강지훈이 앞으로 나아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당신은 보호자가 아니었다.
당신은 모든 고통의 배후였다. 그 양식장, 그 창고, 무고한 희생자들. 모두 당신의 짓이다. 최 의원은 도망치려 했지만 주민들이 그를 둘러쌌다. 수트리스노는 분노에 차 으르렁거리며 부하들에게 공격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첫 총성이 터졌다. 다시 혼란이 일어났다. 주민들은 비명을 질렀고 일부는 피난처를 찾았으며 일부는 횃불과 대나무로 버텼다. 강지훈과 한태주는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스트리스노의 부하들을 향해 응사했다. 현우는 두려워하면서도 부상당한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내는 것을 도왔다. 불길은 점점 더 커져 그날 밤의 긴장된 얼굴들을 비추었다. 혼란 속에서 갑자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파랗고 빨간 경광등이 어두운 밤을 뚫고 들어왔다. 중무장한 경찰 수십 명이 전술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특수부대가 즉시 지역을 포위했다. 확성기 소리가 크게 울렸다. 무장한 모든 인원은 즉시 무기를 내려놓아라. 상황이 역전되자 스트리스노의 부하들 일부는 공황 상태에 빠져 항복했다. 일부는 도망치려 했지만 즉시 체포되었다. 스트리스노는 도망치기 위해 차에 타려 했다. 하지만 강지훈이 더 빨랐다. 그는 총을 겨누며 그를 막아섰다. 내 여정은 여기서 끝이다. 스트리스노는 여전히 오만하게 코웃음을 쳤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내 돈이면 언제든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 강지훈은 그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이번에는 아니다. 내 범죄 증거 외에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희생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으니까. 그는 삼촌의 사진을 높이 들었다. 그중 한 명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모든 빚을 갚도록 할 것이다. 본청 경찰이 즉시 스트리스노에게 수갑을 채웠다. 최 의원도 주민들에게 끌려 광장 한가운데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엉망이었고 입은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았다. 아침이 다가왔다. 전날 밤 불로 가득했던 화성은 이제 희미한 연기와 혼란의 잔해만 남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희망이 있었다. 주민들은 최 의원과 스트리스노가 호송차로 끌려가는 것을 함께 지켜보았다. 승리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용기가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이다. 현우는 반짝이는 눈으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경위님, 우리가 해냈어요. 이 도시가 자유로워졌어요. 강지훈은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이건 우리만의 성공이 아니야, 현우. 이건 맞서 싸운 용감한 주민들의 승리다. 한태준이 강지훈과 악수했다. 당신은 사건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구했습니다. 강지훈. 강지훈은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삼촌의 사진을 쥐고 있었다. 눈물이 천천히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삼촌,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당신의 투쟁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실을 찾았습니다. 그날 화재의 연기와 폐허의 잔해 뒤에서 새로운 신념이 태어났다. 진심이 가면을 이길 수 있고 용기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으며 진실은 아무리 오래 묻혀 있더라도 결국에는 일어선다는 신념. 강지훈은 똑바로 서 있는 주민들을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두려움이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오늘 밤의 용기를 우리 자손들을 위한 유산으로 만드십시오. 주민들은 침묵했다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